요즘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분이 또 워너비로 꼽히고 있는데요. 퇴사하고 1년 만에 어마어마한 투자 성과를 내신 분이죠. 오늘 육 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육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9세에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쫓겨나왔지만 파이어족으로 현재 활동하고 경기도 여주에서 농사도 짓고 주식 투자도 하고 그리고 책도 쓰고 있는 육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자주 뵙습니다. 어떠세요? 요즘 바쁘시죠? 네, 요즘에 제가 또 책도 쓰고 네. 최근에 또 특히나 국내 회장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익률에 조금 목말라 계신 분들이 많으신지 몰라도 여기저기서 이제 또 어떻게 수익을 내냐, 네.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촬영 요청이 많아서 최근에 조금 자주 뵙고 있습니다. 책도 내셨어요. 네네. 그 책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책 소개 잠깐 해주시죠. 제가 이제 투자를 한 20년 동안 해오고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해왔는데 네. 그렇게 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자꾸 내가 실패를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산을 불려나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제가 봤었거든요. 네. 책도 많이 읽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저의 실패에 대한 과정,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산을 읽을 수 있는 과정까지 어떻게 이루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조금 녹여낸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잘 한다는 것,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육 과장님 하면 막 수익률 580% 이런 키워드들이 따라붙곤 하니까 네. 원래부터 주식을 잘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약간 금수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어렸을 때 아니면 이제 젊은 시절에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무슨 골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셨죠? 동막골? 동막골. 네, 그런 것처럼 정말 무슨 골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 타고 다니고 아버지랑 같이 밭일하러 다니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아버지가 열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는 또 시골이다 보니까 정말 먼 외지로 일을 하러 다니시니까 이제 집에 이제 삼형제만 남겨지는 거예요.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둘 이렇게 남겨지다 보니까 집안꼴이 많이 안 약했죠. 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교복 살 돈이 없으니까 다 물려 입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봄, 여름, 가을은 괜찮아요. 근데 특히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 점퍼는 비싸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헌옷이 넘치는 시대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헌옷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가 정말 뜯어져야지만 옷을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워 입었었죠. 점퍼류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면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참고로 MZ입니다. MZ예요. MZ. 저도 MZ인데요. 80까지 MZ니까요. 제가 80이거든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이거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얘기를 하냐. 근데 제가 그때마다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꼭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쟤는 뭐가 잘났을 거야. 도움이 좀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은 분들께 더욱더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투자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또 대기업에 입사를 네네네. 하셨어요. 네.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환경에서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네. 운이 좋게도 약간 취업 시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대기업을 들어가는데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경쟁률이 낮았던 건 아닙니다. 물론 저희 친구들은 이제 한 7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저 혼자만 붙긴 했는데 네. 39살.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따지면 되게 젊은 나이거든요, 사실. 네. 어떤 마음이오셨어요, 그때? 사실은 네. 제가 입사 때부터 무슨 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입사 면접 때 했던 대답이 되게 가관인데 회사 몇 년 다니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5년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통 안 뽑아주죠. 그렇죠. 되게 호기롭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위에 선배들이 워낙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뽑아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오래 다닐 생각이 없었는데 다녀보니까 너무 적성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로 분석 쪽 업무를 맡아서 진행했는데 이제 분량이 나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들어갔다가 씻고 샤워만 하고 다시 회사 출근하고 회사에서 먹고 자고 네.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게 너무 체질에 맞았어요. 그런 어떤 이슈라든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너무 쾌감이 있는 거예요. 뿌듯하다.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외골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은 게 아니라 되게 좁고 깊어요. 그래서 하나에 빠지면 막 그쪽을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좀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적성에는 잘 맞았는데 이제 문제는 회사가 자꾸 이게 기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장에 있을 때 신축 공장을 막 의리의리하게 기존에 있던 공장보다 캐파를 더 늘려서 막 증설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장비가 계속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씩 하면서 부서들이 자꾸 쪼개지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업무들이 재편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저도 제가 원하는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들로 자꾸 이제 팔려나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오래 있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된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희망퇴직이라 함은 그래도 이제 회사를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퇴직금도 많고 내가 모아둔 자산도 많고 그래야만 뭔가 용기 있게 확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혹시 자산이 어느 정도셨나요? 그때 제가 나올 때 3억 원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나마 제가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안 썼거든요. 네. 15년 동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희망퇴직금을 이제 60개월치 기본금을 주니까 그걸 합쳐서 3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많은 편이 아니었죠. 직장 생활 다닐 때 누가 나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읍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희망퇴직금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모아놓은 것들이 좀 있었고 퇴사하기 한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어쨌든 퇴사를 한다는 마음은 슬슬 먹고 있었을 거잖아요. 장비가 안 들어가고 회사가 기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책에도 썼는데 하루에 300원 가지고 출근을 했습니다. 딱 주머니에. 300원을 딱 넣고 걸어서 1시간을 가서 출근해서 회사 일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다시 1시간을 걸어서 퇴근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회사에서 커피 2잔 저희가 150원씩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해서 한 2년 6개월 정도를 정말 퇴사를 준비하면서 좀 빡시게 모았죠.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이 조금 이제 3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소중한 3억 원이었네요. 네네. 그러면 주식 투자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전에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퇴사를 생각하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좀 특히나 해외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를 하자마자 바로 성과가 잘 났습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종목별로 좀 다른데요. 네. 제가 종목을 워낙 약간 백화점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블로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증권사의 신분증을 갖고 찾아가야지만 계좌를 열어주던 시절이었고 해외 거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데가 한 군데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막 주식을 사들였었죠. 그런 시절이었는데 백화점식으로 종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행히도 어떤 종목들은 막 급등하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좀 약간 횡보하기도 하고 어떤 종목들은 좀 망가지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계좌는 항상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제가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해외 투자 약간 예찬론자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해외 투자의 예찬론자가 된 약간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어플로 손쉽게 뭐 환전도 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해외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갔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 훨씬 전부터 국내 투자를 했었겠죠. 제가 네. 이제 입사 때 받은 우리 사주가 투자의 시작이었거든요. 2003년도에. 근데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국장에서요. 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말하는 것도 입 아프고요. 이제 욕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온갖 안 좋은 것들 막 당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제가 좀 책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믿었던 모 기업, 모 대기업입니다. 거기가 이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가 병목이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미리 공부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금액과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손실로 제가 나왔거든요. 거의 한 2년 한 7개월 정도를 버티다가 근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상속 때문이었어요. 주가가 오르지 못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데 안 올라.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국장보다는 좀 해외 쪽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직접 몸소 네. 겪으셨네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됐다고 좀 네. 보시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부터 얘기하는 거는 한국 시장에 장기 투자하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고 있다고 방송이라든가 여러 좀 만나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처럼 어떤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좀 포트폴리오를 짜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정도가 될까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약간 간보는 중입니다. 저도. 근데 네. 한국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맞다면 저도 어쨌든 한국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무조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께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과장님 곁에 늘 따라붙는 키워드가 뭐 580% 이런 수익률일 텐데 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은 어떤 주식에 물리면 본전 오면 파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500% 넘게 수익률을 달성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이제 키워드를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580%를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종목을 잘 고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언제 시작하시냐면 이제 코스피 한 6천, 7천 됐을 때 시작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죠? 왜 그때 시작하시냐고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네, 건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580%, 뭐 600%, 뭐 제가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뭐 630% 매도했다고 거기에 막 집중하시는데 왜 어떻게 빨리 시작했는지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미국장만 해외에만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 왜 코스피에 투자하고 있어라고 말씀을 드리면 24년 12월 달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0.8이 깨졌어요. 참고로 우리 국장에서 오래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다 하는 얘기예요. 한 10년 짬바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 하는 얘기인데 코스피 PBR이 0.9 이하일 때 코스피에 들어오면 네. 1년 이내에 15% 이상 수익 날 확률이 지금까지 100%였어요. 약간 법칙 같은 거예요. 네, 그걸 요즘엔 퀀트 투자라고 불러요. 데이터 기반 투자, 퀀트 투자라고 약간 고급스럽게 부르던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해외 투자 예찬 논자긴 했었어요. 국장 엄청나게 욕하고 제 방송 보시면 압니다. 쌍욕을 했어요. 제가. 네네. 근데 0.9가 오길래 이제 막 가슴이 설레는 거죠. 이거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뭐 미장이 수익이 좋으니까 굳이 뭐. 그 당시에 약간 이런 말 유행이었잖아요.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그렇죠. 국장 탈출은 지능수이다. 그런 게 딱 유행할 때거든요. 근데 그러고 계속 시장을 보고 있는데 0.8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건 한번 걸어볼 만하다. 한 단기에 1년 안에 50% 정도 수익은 나볼 만하다라고 해서 제가 자산의 대부분을 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네.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4,6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도 이제 비중을 많이 실진 않았죠. 4,600만 원 정도를 환전해서 이제 국장에 투자를 시작했죠. 근데 그때가 국장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도 대충 눈 감고 아무거나 다트 던져도 수익이 그만큼 다 났어요. 참고로 지수가 400% 올랐는데 580%가 뭐가 많은 수익이에요. 그리고 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만큼만 갖고 들어왔죠. 제 자산에 진짜 정말 일부만 갖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답인데 사람들은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네. 어떤 게 오를까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래도 좀 궁금하긴 해요. 어쨌든 수익을 내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해외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국내 증시로 딱 넘어와서 첫 번째로 매수한 종목이 어떤 건가요? 반도체요. 반도체. 네, 한미 반도체. 왜냐면 제가 이제 그 2년 전 영상도 찾아보시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트폴리오에 네. 반도체가 없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라고 제가 얘기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그때 해외 투자할 때부터 해외 투자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넘어오면서 한국의 코스피의 주도주가 뭘까요? 반도체예요. 코스피가 간다는 건 반도체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장에서 저처럼 일찍 들어왔거나 아니면 늦게 들어왔다가도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도주를 인정을 안 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알려주려고 열과 성을 다해서 알려줬거든요. 모르시는 줄 알고.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안 바꿔요, 본인의 이 기준을. 네, 그리고 네. 본인이 물려있는 걸 못 팔아요. 이걸 팔고 옮겨야 되는데 못 팔아. 네. 네이버. 최근에 제일신랑 와갖고 주가 막 좀 뜨니까 이틀 오르고 네, 다 드디어, 만납했어요. 드디어 간다 이랬거든요. 네.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지금 사봐 어떻게 되나? 지금 한번 사봐. 궁금하면 한번 사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요? 한참 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4,000일 때부터 6,000일 때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왜 도대체 주도주를 두고 다른 데서 자꾸 노냐고. 그래서 제가 아예 섹터를 딱 찍어줬어요. 반도체, 송배발, 송전, 배전, 발전, 플러스 알파 증권. 난 너무 불안하고 이거 내 노후 자금 이거 너무 소중해요 하면 지수. 요 4개 안에서 떠나지 말라고. 지금 그거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2년 전부터 처음에 국장 들어올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이 4개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올라도 잠깐 단기로 오르는 걸 거라고. 근데 이게 그러면 엄청난 해안을 가지고 어려운 거냐? 아니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보려고만 하면 보여요.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미 종목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급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사야 돼?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네. 똑같아요. 반도체, 송배반, 증권 조금 끼고 너무 불안해 지수. 한국이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면서요. 그리고 7월 달부터 환 시장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뭐 준비하는 것 같아요? 선진국 지수 편입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렇죠. 뭘로 들어와요? 돈이 우리나라에 바스켓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국부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바스켓으로 들어올 때 뭐 살까요? 지수 삽니다. 아니면 시총 상위 종목들 담는다고요. 이 정도는 투자하신다면서 알고 있어. 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너무 또 달라요. 그리고 이게 내 돈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멘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는데 멘탈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는 네. 멘탈 관리라기보단 아까 방금 얘기할 때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한 분석, 엄청난 기술력 이런 거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근데 투자하죠.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라. 이 기업이 어마어마한 기술. 재무제표 분석. 네, 저 그런 거 안 해요. 옛날에는 했죠. 안 해요. 그런 거 주도주를 약간 중심으로. 네. 주도주 있으면 네. 이 안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안에서 아무거나 사도 돼요. 얘가 먼저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지.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저는 이제 전업 투자를 하니까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해요. 수급을 뚫고 올라가는 애들 사면 더 좋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다른 것들은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신 멘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네. 그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 보면 떨어지면 불안한 게 아니고요. 더 사면 돼요. 애초에 마인드가 달라요. 저희랑. 그러니까 일반 막 투자자 불안하신 분들하고.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면 저희는 덜어내거든요. 기계적으로. 공개방송에서 장기주를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우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를 예로 들어드리면 제가 샀던 시점에서 주가가 거의 한 7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제자리 부분까지 와 있어요. 한 5%, 10% 정도 그 언저리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홀딩스 한 5.4% 정도 오늘 이 방송 촬영하기 전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더 샀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냥 들고 있었던 분들은 마이너스가 있거나 지금 마이너스가 될까봐 이제 팔거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더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럼 덜어내요. 아. 그게 달라요. 당신 장기를 끌고 간다며 왜 덜어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가가 어떻게 오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돼요.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좀 체화돼 있으면 안 불안한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방법이 있고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고 저 사람이 뭔가 정보를 알고 엄청 똑똑하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파이어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월급을 받다가 이렇게 뭔가 주식 투자로 조금 더 여유롭게 바뀌었을 때 뭐가 가장 좋으세요? 지금은 네. 오히려 불안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사람들이 돈이 있거나 뭐 돈을 번 사람들은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왜냐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네. 제가 사실 이거 컨텐츠를 제 방송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어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전 알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흔들리는 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제 모습만 딱 놓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죠. 제가 20년 동안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를 전 알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흔들려 버려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괜찮아. 이렇게 담담하게 말은 하겠죠, 앞에서. 근데 사실 엄청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아니에요. 똑같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네. 사실 직장 생활할 때가 심적으로는 가장 편해요. 아무래도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싫죠. 그리고 그만두고 빨리 파이어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네네. 파이어 자체는 좋은데 파이어에서 놀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파이어 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100% 초반에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냥 일어나서 네. 지금 최근에 국장을 하니까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죠. 원래 국장이 없을 때는 막 한 10시, 11시에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한 8시 한 20분 정도 일어나서 국장 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경제 방송들 그냥 그날 하루 종일 라디오처럼 듣습니다. 뭐 진짜 한 7시간, 8시간씩 라디오처럼 듣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원 관리 좀 하고 동물들 산책 좀 하고 우와. 고양이들 밖에 나가서 고양이들 좀 괴롭히고 네네. 네, 고양이들하고 좀 놀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밭에 최근에 그 들깨 파종할 때가 됐거든요. 그거 어제 이제 멀칭하고 비늘 씌우고 뭐 네. 그런 일 합니다. 뭐 두릅도 있고 하던데요. 네, 그 네, 영상 네. 봤습니다. 그거 이제 저희 밭 주변에 야생으로 자라고 있어서 시즌 때 딱 맞춰서 오시면 야생 두릅 드실 수 있어요. 시행착오. 이게 네. 꼭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장이 너무 좋았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분명히 돈을 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첫 투자의 기쁨을 빨리 만끽해서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수익을 네. 낸 거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빠르게 뭔가 수익을 낸 거에 대해서요. 두 가지 부류가 제일 위험한데요. 네.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첫 번째 큰 수익을 거두신 분들, 그러니까 제 주변 한정입니다. 네. 중에서 지금까지 투자하고 계신 분 없어요. 그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참다 투자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물에. 네,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 멀리서 찾을 거 없이 제 친구들이에요. 고향 친구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저희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총무인데 투자를 하자고 제가 한 17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근데 안 한대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 모임만이라도 해외 쪽에다 좀 넣어놓자. 이걸 보여줘야지만 애들이 할 것 같으니까. 뭔가 입증을 시켜주면 애들이 안 한다고 했던 애들도 돈이 되면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돼. 그것도 싫대. 근데 내가 아무리 총무지만 반대하는데 저희가 모임에 막 많았을 때는 몇 천만 원씩도 모여 있거든요. 근데 안 한대.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올해 초에 이제 모임 있을 때 잠깐 내려갔었거든요. 하고 있어요. 소름이. 와, 그때가 17년 동안 안 하다가. 네. 그리고 하라고 해도 안 하던 친구들이. 네. 근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약간 인간 지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류가 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위험하냐면 어떤 과정을 겪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요. 내려가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올라가봤자 이 돈 회수 못하고 제자리로 오고 망하고요. 물려있으면 안 팔죠. 결국엔 망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을 하든 수익이 나서 시작하든 수익을 못 내서 시작하든 결국엔 마이너스로 귀결돼서 만나요. 그럼 포모는 어떻게 보세요? 포모요? 네, 막 나 주식해서 돈 벌었어, 막 이러면은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이 주식을 안 산 거야, 막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보통 친구들한테 종목을 물어봐요. 네. 종목을 물어보지 말고 언제 시작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항상 언제 시작했는지, 비중은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항상 질문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좋은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나운서님이 무슨 질문을 해도 그쪽으로 제가 좀 자꾸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야기를 좀 유튜브에서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종목이나 기법, 방법, 뭐 어떤 기술 뭐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너무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채널에서도 종종 다뤘던 주제가 또 배당주 이런 것들도 많이 다뤘었거든요. 네. 혹시 배당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주도 똑같아요. 네. 내가 어떤 자산을 끌고 가는데 네. 자산이 커. 예를 들어서 막 금융 쪽에 있는 것만 막 5억, 10억씩 돼. 이럴 때 배당주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금을 포션을 주겠다. 좋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 제가 방송하거나 만나서 배당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투자하다가 잘못되신 분들. 그러니까 어떠냐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배당주 투자했고 따박따박 돈이나 받을래.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슈드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네네. SCHD 이런 것들이. 배당주.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 슈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가 한 2년 동안 날아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다 팔고. 왜냐면 지수가 28%, 25% 올랐거든요. 지수가 50 몇 프로가 올랐어요. 근데 슈드가 3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냐고. 그래서 자기가 자산이 커서 계획하에 들고 가시는 투자는 배당주 투자는 무조건 오케이지만 내가 다른 데 이것저것 질러보다가 안 돼갖고 안 되겠다 배당주 가자 그런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출발점부터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이 방송 보시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육 과장님 하면은 또 유튜브에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총액 고정 매매법 그리고 원금 회수법. 네. 이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제가 이제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 나는 질 수가 없어. 난 안 져. 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자꾸 실패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막 100%까지 갔다가 제자리 오거나 마이너스 가고 아니면 어떤 것들을 막 500, 600%까지 갔다가 한 100%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까지 갈까 봐 겁나서 팔아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막 진짜 10배, 20배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막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막 몇만 %가 올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끌고 오냐고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만든 기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딱 투자했는데 네. 정말 운이 좋게 100% 수익이 났어요. 그럼 네. 2,000만 원이 되죠. 그쵸. 이때 원금을 빼버려요. 1,000만 원을. 네. 네. 그럼 1,000만 원이 남아있죠. 네. 그죠? 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0만 원이 또 2,000만 원이 돼요.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불안하잖아요. 네. 주가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쓰니까 차트가 이렇게 쓰니까 불안하잖아요. 한번 팔아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국장은 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캡을 씌우는 거예요. 그때 쫄지 말고 네. 원금은 빼놨잖아. 네. 우리가. 그러니까 캡을 씌운다는 게 뭐냐면 이 2,000만 원에서 5%가 오르면 2,1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100만 원만큼만 덜어내는 거예요. 근데 꼭 가다가 그러면 5%가 빠지면 1,900만 원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두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얘가 또 오르고 나서 2,200만 원이 됐어. 갑자기 오늘 막 8%, 9%가 급등했어. 마이크론처럼. 그러면 200만 원치만 덜어내는 거야. 이 총액을 계속 2,000만 원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도 더 급등해서 얘가 또 한 3,000만 원, 그러다가도 더 급등을 해. 주가가 막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급등해서 이건 누가 봐도 꼭지 같아.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또 하나 비법인데 이걸 2,000만 원에 고정해 놨잖아요. 이때 이제 한 1,000만 원으로 줄이는 거예요. 총액 고정을. 완전히 그때 덜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완전히 다 팔지 않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갈 거는 네. 지켜둔다. 네. 이 비중을 설사 줄이더라도 총액 고정 매매법으로 2천만 원을 캡을 씌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또다시 50%를 덜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에서 완전히 아웃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끌고 오고 있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론을 49.6불에 투자해서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은 네네. 자기가 기준이 조금 어느 정도 쌓였다면 주가가 빠질 때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좌에 마이크론이 한 860% 정도 수익률이 찍혀 있거든요. 근데 원래라면 1800%가 찍혀 있어야 돼요. 근데 올라갈 때 덜어내고 떨어지면 더 사니까 수익률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물결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 주가가 과하게 상승하면 100% 원금 회수 아니면 초과 수익 회수, 총액 고정으로 회수하고 주가가 또 밀리면 도망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서 원금 빼놓고 수익금 빼놓은 게 있으니 그 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밑에서 하락이 깊어졌을 때 시장에서 망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더 사시는 거예요. 수익은 수익대로 챙겨놓고 네. 남겨놓으니까 여유는 있고 계속 네. 끌고 갈 수 네. 있고. 포모도 오지 않고. 네.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네. 거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저놈들한테 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아마존 같은 기업을 끝까지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폭락했을 때 네.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사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폭락했을 때 여러분들 사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못 사요. 왜? 돈이 없어요. 이미 여기 풀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금이 쌓여 있어요. 내가 따로 현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현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알아서. 그럼 이렇게 쌓인 현금을 또 재투자하시는 거죠? 네, 나중에 언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있어야죠. 네. 얼마만큼 어떻게 빠졌을 때 그때 현금을 어떤 식으로 어떤 비중만큼 소진할 거야가 저는 이미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계속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국장에서 앞으로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어떤 종목을 어떤 순위로 살 건지도 이미 관심 종목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현금을 만들면서 종목까지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찾지 마시고요. 떨어질 때 찾으면 안 사게 돼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미리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하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런 원금회수법, 총액고정 매매법들이 아주 좋은 원칙이나 기준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 달리는 게 있어요. 100% 수익 안 나면 그럼 안 되는 거네. 원금회수 못하네. 부정적이신 분들, 네거티브 하신 분들 댓글 달까봐 제가 미리 AS 해드릴게요. 자, 본인이 태어나서 한 번도 100%를 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네. 있으시죠? 저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릇을 넓혀주는 과정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익 낸 게 40%가 최고야. 내 최대 실적이야. 그러면 40%에서 원금을 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400만 원이 됐을 때 1000만 원을 빼내는 거잖아요. 그럼 400만 원이 남아있죠. 이 400만 원을 끌고 가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2배, 3배, 4배, 5배 끌고 가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돼서 이 떨어졌을 때 투자를 시작하실 거잖아요. 그때 갖고 있던 현금을 사셨을 때 그 다음에 100%를 쉽게 내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버텨서 100% 원금회수법으로 여러분들 회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본인의 그릇에 맞게끔 응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데 네. 매도하는 게 제일 어렵고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예술이다. 네. 어떤 기준으로 그럼 수익 실현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수익 실현을 할 때 개별 종목들 수익 실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미국장 투자할 때는 워렌 버핏에 빙의를 했죠. 그래 주식 투자는 장기 약간 투자인 워렌 거야. 버핏의 이미지가 있으신 네. 것 같아요. 네, 빙의했었어요. 저도. 네네. 그래서 절대 팔지 않을 거야. 그래서 BYD 같은 거를 제가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한 2분기 정도, 6개월 정도 먼저 샀어요. 여기 13F가 제가 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13F에서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산 게 맞았구나. 근데 제가 그때 이미 한 600% 정도 수익 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버크셔에서 샀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더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한 870%까지 내가 봤거든요. 근데 이놈의 버크셔가 장기 투자한다고 그러더만 다음 분기가 다다음 분기에 비중을 절반을 팔아버렸어요. 갑자기. 그러고 나서 다음 분기에 또 전량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버크셔보다 먼저 샀고 10배까지 끌고 갈 거라고 워렌 버핏에 빙의해서 장기 투자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엔 나중에 주가가 빠지니까 그리고 워렌 버핏이 팔았다는데 저도 팔아야죠.
그래서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안 있다가 완전 주가가 다시 올라가요. 네, 제가 목표했던 10배까지 올라갔어요. 조금만 기다렸었으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네. 한두 번 반복한 게 아니에요. 해외 투자하면서. 100%, 200%, 300%를 정말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탄력도 좋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 못 먹고 팔거나 아니면 정말 400%, 500%까지 갔다가 다시 뭐 한 50%에서 마이너스로 갈까 봐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진짜 막 수십 번 반복하니까 진짜 멘탈이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첫 번째 제가 A라는 종목을 사서 100% 정도 수익이 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해서 100% 수익 나면 2,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을 빼요. 그러면 계좌에 1,000만 원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건 100%다 수익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수익금은 네가 한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봐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500%, 600%, 700%, 800%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일단은 수익 실현 해놓고. 네. 근데 불안해. 네.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진짜 이렇게 서.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빼든가 아니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말하는 총액 고정 매매법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을 1,000만 원을 뺐는데 이 남아있던 1,000만 원이 또 2,000만 원이 돼서 너무 불안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 2,000만 원에 캡을 씌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2,000만 원이 다음날 5%가 올라서 2,1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만큼만 팔아요. 캡을 씌운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계좌의 총액을 2,000만 원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있는 게 마이크론이에요. 네. 제가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50불일 때, 정확히 49.6불일 때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1,000불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한 1,700, 뭐 1,800% 이렇게 됐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너 그거 중간에 100%에서 안 빼내고 200%에서 안 빼내고 총액 고정 안 했으면 지금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났을 텐데 왜 그걸 중간중간에 팔아먹으면서 수익이 반밖에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런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본인 계좌 16배, 17배짜리 한번 보여줘 보라고. 있냐고. 그쵸. 없어요. 이거는 근데 결과론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못해요. 그쵸. 결국엔 저도 예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보려다가 이런 기법을 만든 이유가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니까 못한 나 자신, 못한 개인들을 탓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구조를 짜자. 기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들을 좀 만들어서 수익을 좀 장기로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이 막 주가가 이렇잖아요. 네네. 네,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일부러. 근데 지금 이제 6월부터 약간의 지금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네. 조금 뭔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막 이번 주 내내 사실 되게 많이 떨어지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를 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더 샀어요. 근데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2개월, 3개월 전에 원금 다 뺐고요. 수익금에서 절반을 빼내고 지금 수익금에서 35%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이미 비중을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는 국장에서 작년에 4,600만 원으로 한 1억 5천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는 국장에서 한 5천만 원만 벌자. 국장은 어쨌든 시장이 좋아지는 거 보고 서브로 들어온 거니까 욕심내지 말자라고 했는데 1월 달에 이미 1억 2천이 수익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하고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비중을 좀 덜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월 말 되니까 거기서 또 거의 1억 가까이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중을 그때 대폭 줄이고 원금 다 빼내고 수익금 다 빼내고 장기로 가져가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것들에만 20% 담가놓자라고 했는데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최근에 네네. 미이란 전쟁도 그동안 있었고. 그래서 그때 채워서 다시 비중이 조금 한 35%까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달라요. 현 시점에 와 있지만 사도 대요가 아니라 이 앞에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과정만 딱 잘라서 맞아요. 오늘 사도 돼요, 지금 사도 돼요. 당연히 사도 되죠. 언제고 사도 돼요. 주식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고 얼마나 감당 가능하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불안하면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시고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본인의 불안의 크기만큼 비중을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목돈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목돈이 없는 사람, 나는 지금 월급으로만 뭔가를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각각의 그럼 전략들이 달라져야 될까요? 아니면 목돈 있으신 분들도 그냥 달라져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운서님이 주가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높은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그럼 절반만 사세요. 비중 한꺼번에 사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냐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돈을 번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보다 뭔가 나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월급 급여를 모아가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이나 뭐 변동성이 큰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모으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 내에서 지수라든가 지수. ETF라든가 이런 어떤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것들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배당을 주는 것들은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네네. 무거운 것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포스코홀딩스 지금 많이 내려있잖아요. 걔 배당 많이 준단 말이에요. 한 4% 가까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산도 갖고 있고 지주사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뭐 재건 이슈 같은 거 생겼을 때 철강 쪽, 그죠? 건설. 여러 가지 테마로 될 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뭐 기술적 분석이나 뭐 엄청난 기업에 대한 분석 이런 거 안 하죠. 그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하냐면 넣어놓고 이렇게 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빠르게 벌고 네, 싶으니까.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차라리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세요. 지수, 그다음에 섹터, 뭐 증권주, 그다음에 뭐 배당이라든가 지주,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회사들, 지주사가 없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매월 분할로 매수해서 끌고 가시면 너무 좋고요. 아까 비중이 크신 분들은 50% 사놨으니까 얼마만큼 크러쉬가 났을 때, 주가가 얼마만큼 무너졌을 때 현금을 어떤 기준으로 소진할 거야를 미리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시장이 무너졌을 때 겁나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손절하네. 난 더 사야지. 아니 흥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항상 똑같았어요.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손절한 거를 누군가 사서 수익을 내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 정말 많이 어떤 주가 폭락이라든가 이슈가 생겨서 잘못됐던 그런 기업들이나 잘못됐던 상황들 지금 왜 와서 내려다보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 때 그냥 있을 걸. 기다릴 그죠? 걸. 네. 근데 지금 높은 자리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못 기다리니까 지금 다들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심플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시든 네. 크러쉬가 올 때까지. 그죠? 최근에 뭐 금리다 뭐다 좀 이슈가 될 것 같잖아요. 특히나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시든 아니면 불안한 크기만큼 포모가 오니까 뭐 20, 30%만 진입을 하시든 아니면 나 지금부터 분할로 매달 살 거야 라고 하면 볼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시장은 장기 우상향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보지만 않으시면 돼요. 네. 어떤 종목,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는 조금 더 본질을 보자가 좀 네.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또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목을 한 120개까지 가지고 네.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목 백화점 만들지 마세요.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이러는데 오히려 이제 과장님은 종목 백화점 여기 레버리지도 좀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따라해도 되나요? 지금은 저도 많이 줄여놓은 상태인데 네. 왜 종목 백화점을 해보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방송이니까 짧은 시간에 담아내야 되니까 본인들은 다 해봤지나 네네. 전원주택 살면서 잔디 마당 하지 말아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 잔디의 좋은 점을 알죠. 누려보죠. 근데 투자도 똑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줄이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말을 듣냐고요. 안 들어요. 사람은요 안 변해요.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되니까 차라리 많이 사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라고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저도 지금에 와서 현재만 기준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줄이는 게 좋고 저도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겪어보셔야지만 저 녀석이 왜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밑바탕을 얘기 안 해주면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할까?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다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왔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좀 나는 이렇게 막 집중하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다? 백화점식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면 네. 막 갈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는 와중에 공부하게 돼요. 얘는 왜 이렇게 날아가지? 얘는 왜 이렇게 못 오르지? 우리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공부한단 말이에요. 절대 선행 공부 안 합니다. 주식갱이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압축하는 과정들을 겪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겪고 하면서 저처럼 되실 거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이면서도 생활형 투자자라고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하는 정도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많은 경험을 쌓으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가장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복리의 마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아직까지 막 대단한 복리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복리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복리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복리를 이야기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해외 투자 같은 거 특히 할 때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해외 투자할 때 실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해외 투자는 돈을 번대. 돈이 된대. 망하지 않을 거야. 왜 이렇게 해외는 확신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비중을 왕창 실어요. 그러다 보니까 5%, 10%만 흔들리면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제가 앞서서 마이크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 투자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갖고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6배, 17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죠? 계좌에 돈도 남아있고 이 과정에 오면서 몇 천만 원은 뭐 6천, 7천, 8천만 원의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서 5천만 원이나 아니면 1억을 투자했으면 이만큼의 수익을 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70%, 80%의 수익을 냈을까요? 못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리의 마법을 누리시려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어차피 자본주의가 우상향하고 주가가 정말 본인이 어떤 행운이든 통찰력이 있든 좋은 종목을 골라낸다 한들 그 종목을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 끌고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에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처음에 1,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10배 내가 수익이 났어. 그러면 이제 이게 1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1억에서 10%만 오르면 원금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복리의 마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가 늘어야 원금만큼 늘어나지만 나중에 10배 끌고 갔을 때는 10%만 늘어도 원금만큼 늘어나잖아요. 저 눈덩이처럼 굴러가죠. 그렇죠. 근데 네. 이런 효과를 누리시려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작은 금액으로 네. 중간중간 원금도 빼놓고 해서 제가 소위 말하는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먼저 좀 선행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본인이 시장을 보는 뷰, 끌고 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키워진 다음에 의미 있는 금액을 실어서 본인이 목표한 금액들을 어떤 마디 단위별로 좀 끊어서 수익 실현도 해보시고 또 오래오래 길게 끌고 가다 보면 복리의 마법을 좀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끌고 가는 힘. 이게 이제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 확실한 주도주, 반도체, 이게 끌고 가는 힘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지금 시점에서는 뭐 반도체인 거 누구나 다 압니다. 네. 근데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창 막 초전도체, 막 이런 것들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와 주도주,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건 돈 네. 벌어요? 물어봅니다. 아. 초전도체가 돈을 벌었나요? 아니죠. 네. 여기서 하나 탈락시키면 우리나라에 있는 80% 종목이 탈락됩니다. 돈 버는지 안 버는지. 너무 쉽죠? 아나운서님처럼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대답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다 종목만 물어봐요. 그래서 돈 벌어요? 못 벌죠. 그러니까요. 반도체 돈 벌어요? 벌잖아요. 앞으로 더 벌어요? 더 번대잖아요. 그럼 주도주 아직 살아있네.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발 공부나 고민 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인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너무 똑똑해. 너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럼 반대로 이제는 주도주의 약발이 떨어졌다. 이건 네. 어디서 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나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돈 더 벌어요? 아, AI 투자, 캐펙스 투자 더 한대요? 역시나 수익으로 기결이 네. 되는군요. 마이크론이나 구글, 아마존 애들 지금 유상증자하고 있고 회사채 발행하고 있죠. 왜요? 뭐 한대요? 그 돈으로? 그 돈으로 뭐 한대요? 투자, 그 무슨 투자? 캐펙스 투자 한다고 네, 그러죠. 그 캐펙스 누가 만들어줘요? 한국이 만들어주잖아요. 반도체가. 됐네요. 그럼 투자해도 되죠.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치킨 게임이 끝난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메모리에서는 그냥 전 세계를 평정했단 말이에요. 중국 거 어차피 안 쓸 거고. 만약에 중국을 쓴다 그러면 이 게임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걸 안 쓸 거기 때문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살아있다. 네, 늘리면 사야죠 무조건. 삼성전자가 하루에 뭐 5%씩 빠진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사세요. 기회죠. 네, 이제 과장님이랑 쭉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 자산을 불리고 싶어 하시고 이제 과장님처럼 또 막 500%막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언뜻 이제 아나운서님 질문에 대답을 했었는데 투자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일단은 제가 바닥에 뭔가를 좀 깔아놔라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는 우상향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우상향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하는데 하단에 지수 ETF들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QQQ나 VO, 그다음에 그 위에 섹터 ETF, 뭐 반도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그 위에 일정 포션을 개별주 가지고 이제 까불어라. 그리고 그 위에 뭐 10% 정도 현금을 가지고 이런 구조를 짜서 대응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망가지는 이유가 개별주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싣거나 너무 테마가 있는 것들, 초전도체 이런 거 막 급등하는 것들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조를 짜놓으면 그런 거 쫓아다니셔도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망하지 않는 구조를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틀을 먼저 짜십시오. 네. 망하지 않는 구조를 짜놓으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2배짜리 레버러지를 하던 3배짜리 레버러지를 하던 반도체, 삼성전자 2배짜리를 하던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구조를 짤 때 나는 지수의 뭐 전체 비중의 40%,
뭐 섹터 ETF 30%, 나 개별주 비중은 30%만 들고 갈 거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30%를 매매해서 설상 마이너스 40%, 50%가 나더라도 이 밑에 포션이 더 큰 자본주의가 우상향할 때 같이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별주로 뭘 하시는 거냐면 저처럼 10배, 20배, 뭐 500%, 600% 이렇게 초과 수익을 얻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개별주를 가지고 기술주에도 투자해보고 테마주에도 투자해보고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소비 전력 관련해서 되게 이슈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 전력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는 유니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런 기업들은 너무 위험하단 말이에요. 매출도 잘 없고 거의 뭐 이익들이 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 기업에도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던져 놓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상장이 됐을 때 막 10배, 20배씩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 구조를 짜지 않고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가 가진 전체 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그런 데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뻥튀기 하려고. 근데 그러니까 항상 잘못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투자를 여러 번 해오셨고 오래 해오셨잖아요. 결과가 어떻든가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번 기회에 이 방송을 시작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한 번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어차피 시장에 들어오셨으니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투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부로 딱 구조를 짜신 다음에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그다음에 개별주 갖다가 좀 초과 수익도 내면서 자산을 우상향시키는 좀 이런 것들을 해보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게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질문이 한 개가 생각이 네, 났는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큰 틀을 잘 짜서 전체적인 계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것들만 올랐기 때문에 소외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체적인 계좌가 좀 안 좋은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뭔가 이제 구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다 손절하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네. 코스피 한 4천, 6천에서 얘기했으면 손절하고 갈아타라고 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긴 그쵸. 합니다. 근데 저라면 네. 그러니까 이미 너무 힘들었어. 막 다 털고 싶어.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차라리 그 해외 투자부터 달러 자산부터 투자를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구조를 잘 짜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육 과장님과 함께 했고요. 육 과장님의 저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인쇄를 결식아동과 유기동물 구조단체 전액 기부가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꼭 뭐 많이 읽으시고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담아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과장님 말씀 너무 귀하게 들었고요.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